대여금인가 증여인가? 이건 진짜 판결문이라서 실명 처리 때문에 이런 게 없어졌어요. 비실명 처리 때문에. 그 다음에 본소 판소니까 본소와 반소가 이렇게 판결문은 사건 번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본소를 낸 것에 대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냈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본소와 반소는 우리가 민사소법 배울 때 어떤 개념으로 배웠어요? 소의 객관적 병합 중에 하나의 틀이잖아요. 객관적 병합이란 말은 두 개가 있는 걸 전제로 한 절차에 병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번호가 두 개가 있네요. 이쪽은 딱 제목에서 볼 때 빌려준 돈 받고자 하는 건데 피고 측이 반소를 낸 근저당권 말소는 뭐겠어요? 돈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피고에서는 빌린 돈이 다 이제 해소됐으니까 거꾸로 근저당 설정했던 거 말소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싸움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빌려준 쪽은 다 못 받았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로 지금 일단 처음에 소송을 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갚는 것은 다 끝난 거다라고 방어만 펼치면 되는데 아울러 방어 펼치는 거와 함께 자기가 원고가 돼서 적극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됐던 거 끝났으니까 말소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송을 냈네요. 그래서 이 원고라는 말의 가로가 반소에서는 피고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소송대리인이 변호사 B가, 그 다음에 소송복대리인이 또 붙었네요. 복자 이 의미 알겠죠? 대리인의 복대리 한 번 더 또 내려갔어요. 피고가 있는데 이 피고가 반소 원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심 판결이 아니라 요 나자 붙은 거는 항소심이죠. 그러니까 1심 거는 뭐가 있었고 누가 일부 졌던지 졌던지에서 원고가 항소를 했네요. 그죠? 요 피고는 피항소인이라고 붙잖아요. 지금 2심 판결문이니까 이런 게 1심에서의 지위 플러스 지금 2심에서의 지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1심이었으면 요게 없겠죠. 근데 지금 2심 판결문이니까 원고가 1심에서 졌었나 보네요. 항소를 했죠. 그 다음에 피고가 이제 항소를 받았으니까 피항소인이죠. 여기 피고도 복대리인이 붙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1심은 통영 지원이잖아요. 그죠? 2심은 어디서 했어요, 지금? 창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법원 지원은 이제 각 곳에 들어가 있는데 잘 보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전국에 1심 법원이 여러분 만약 어디 지방 출신이면 그 어디 구역에 지방법원이 있는데 지방법원만 해도 좀 큰 도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지원이라는 말을 써요. 지방법원 지원. 그러니까 통영은 지원급의 규모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항소는 꼭 고등법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민사법 우리가 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원에서 한 것은 본원 합의부, 본원, 이때 본원이라는 것은 요거의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의 통영지원이니까 본원, 그 본원은 창원지방법원이죠. 거기에 합의부로 가요. 1심의 단독사건은 1심에서의 단독사건은 2심이 고등법원으로 가지 않고 본원의 합의부로 가요. 그러니까 통영지원이 사건 처리한 1심은 본원이 창원지방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법원하고 지원은 구별하세요. 지방법원이라는 단위에 속해 있는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둘 다 왜 복대리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가고. 나도 지금 그냥 보는 건데, 아닐 수도 있지만, 통영에서 창원으로 1심 맡았던 변호사가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창원 법원 근처 변호사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통영하고 창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창원 속에 있는 거 보니까 그 어느 부근에 통영이 있긴 한데, 굳이 뭐 한 시간 정도 간다든지 하는 게 뭔가 일이 겹치거나 등등 해서 창원에다가 내보낸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통영 자체는 창원에 속해 있긴 하지만 창원에 있는 변호사들이 창원지방법원에 좀 더 여러 가지 얼굴 같은 거, 뭐 대면해서 뭐 얘기하고 하는 거가 그쪽에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거가 이쪽 통영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편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복대리를 준 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여튼 뭔가 거기다가 부탁을 해놓은 이런 사건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방법원 지원 이런 개념 알겠죠. 그다음에 1심에 대해서 항소, 뭐 본원 합의부 이런 거 알겠죠. 이해돼요? 변론이 3월 달에 종결됐고, 그 다음에 선고가 4월 25일 날 됐네요. 단독 사건 아니네요. 여기 1심 다시요. 다시 1심 사건이 지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합의 사건이네요. 가단이 아니라 가합이네요. 가합 합의 사건. 여기도 가합 합의 사건이네요. 그래서 통영지원에서 1심이 합의 사건이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잘못 말해. 부산 고등법원인데 요건 더 특이하네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아까 나 요거 창원만 눈에 띄어서 지금 창원지방법원 쓴 줄 알았는데, 요거 잘 봐요. 요거 재밌어요. 부산 고등법원인데 왜 그럼 또 이런 말이 붙었나? 부산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게 그럼 뭐 경상도 뭐 그 위에 이제 대구 고등법원이 있는데 경상남도 여기를 다 관할하는데, 이쪽 경상도의 한 서쪽 창원 그쪽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고등법원을 지금 5개 갖고 있는데 어디가 애매하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춘천쯤까지는 서울 고등법원 오는데 그 영동이라고 그래서 춘천 그쪽은 서울 2심을 하려면 서울 와야 돼. 1심의 합의 사건이었으면. 또 제일 황당한 게 제주도에서 1심을 한 거는 어디로 고등법원을 와야 되니까 광주로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전주에서 1심 한 거는 전주에는 전주고등법원이 없고 광주로 가야 돼. 약간 자존심도 상해요. 근데 그 규모나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큰 덩어리인데 막 커버하는 범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넓거나 막 이랬을 때 요렇게 고등법원의 그 파출소 출장소처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뭐죠? 정식의 그 법원의 그것은 부산고등법원인데 부산에 가는 게 아니고 창원에 하나 출장소랄까 파출소처럼 그 고등법원에 재판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리적 공간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시 정리해봐요. 1심에서 아까 1심에서 내가 단독 사건이었다면 통영 지원이 1심 단독 사건이고 본원의 합의부니까 창원 지방법원 가서 항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심이 합의부 사건이니까 이건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고등법원으로 가야 돼요. 부산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부산에 가까운 쪽은 오히려 뭐 문제가 없겠지만 부산에서 상당히 먼 그런 쪽은 창원에 이렇게 재판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부산고등법원에 창원에 이제 그 부에 가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아마 창원이 그 원해재판부 비슷하게 어떤 그 출장소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창원 지방법원이 아닌 거예요. 그 체계상은 부산고등법원에 속해 있는 재판부예요. 창원의 물리적 공간으로 있는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부산고등법원에
형사에 있는 재판부가 아니라 창원에 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하고 물리적하고 이거 잘 맞춰보세요. 물리적으로는 지금 창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관념적으로는 부산고등법원 소관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재밌네요. 그러니까 1심이 합의 사건인 경우에 이제 고등법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곳이 어디 아까 얘처럼 어디가 그런 상황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무슨 속초 막 이런 강릉 이런 데서 2심을 나면 1심이 합의 사건이었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서울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그런 거 만들어줬어요? 춘천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은 원래 지방법원인데 그 서울고등법원에 춘천에 있는 출장소 비슷한 공간으로서의 서울고등법원의 원해재판부가 춘천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전주는 광주고등법원의 어떤 출장소 내지 파출소 개념의 원해재판부가 전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하여튼 창원도 이 통영에서는 물리적으로 좀 직접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물리적, 뭐 교통상 창원의 변호사한테 좀 부탁을 해서 복대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복대리를 시키는 것은 이제 원래 알던 사람끼리 이제 서로 해주는 거예요. 품앗이 비슷하게. 근데 나는 그 복대리 전문 변호사 어때요? 전국 어디나 갑니다. 킥 서비스처럼. 어? 바쁘신 변호사님 직접 가지 마시고 나를 이용하세요. 우리 복대리 전문 어때? 복대리. 어? 아니 그건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고 변호사가 복대리 민법 총칙에 나오는 그 복대리야 복대리 맡기는 거야. 근데 허탈하겠지. 사실 당사자가 이거 알면 허탈한 거야. 자기는 A라는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B가 자기 사건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형 나 너 몰아서 못 가는데 좀 한 건만 해줘. 이렇게 아름으로 이제 부탁한 거야. 그 사람 가가지고 뭐 이 사건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니까 보통 복대리는 과거에는 그날 기일이 큰 의미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막 2시간 걸려서 갔다 오고 막 가서 법정에 가서 대기하다가 뭐 별 얘기할 것도 아닌 경우는 뭐 그 내용의 의미가 없는 사건은 하는데 진짜 막 그날 제대로 증인심을 해야 된다든지 주장을 펼쳐야 되는 때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거지. 직접 그 사건을 파악해서 자기가 믿고 맡겼던 변호사가 가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 사건 파악도 못하고 변호사 법관이 뭐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저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어?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런 패단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변론이 3월 21일 날 하고 선고는 4월 25일 날 했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는 그 조문에 보면 뭐 2주인가 이내 하라고 되어 있어. 조문 어딘가 봐봐봐. 뭐 한 190 뭐 8조, 200조 뭐 그 어딘가 보면 207조에 207조를 보니까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는 2주일 이내 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왜 이래? 이게 2주가 더 됐어. 지금 봐봐. 이런 거를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줬어.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줬지. 규정 중에는 민사법 규정 중에는 어떤 규정이 있다 뭐 등등 얘기할 때 한 번쯤 나오는데 효력 규정에 대칭돼서 훈시 규정이라는 말을 해줬어. 훈시 규정은 자기네 직무적으로 하는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냐 안 지키느냐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 효력이 있다와 상관없다. 직무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게 훈시 규정 내지는 직무 규정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거 안 지켜도 뭐라고 우리가 이 판결이 그럼 잘못됐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반면 그런 훈시 규정에 대칭되는 게 효력 규정이라는 개념은 있다. 효력 규정은 효력이 좌우돼. 그 규정을 안 따르면. 그 다음에 효력 규정 속에서 근데 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 그러면 임의라는 거와 강행은 효력의 좌지우지는 되는데 강행은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잘못된 거고 임의라는 의미에서 뭘 느끼겠어? 당사자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효력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즉 임의 규정은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효력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당사자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그건 효력 규정 속의 임의 규정이야. 근데 효력 규정 속에 임의 규정에 대칭되는 게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어쩌고저쩌고와 상관없이 어떤 공익의 필요성 때문에 설정한 규정이니까 그건 효력에 직결돼서 의미가 있는 거야. 효력에 직결돼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규정에는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이 있다. 효력 규정 속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 지금 이런 거는 207조와 같은 거는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판결 선고는 2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무적인 의미에 불과한 거지 효력과는 관계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2주 이내가 아닌 한 5주 정도 만에 판결이 선고됐네. 그렇죠? 그래서 판결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쭉 보고 여러분이 판례로 검색해서 보는 것은 판결문 그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통 판례 검색해서 보는 건 판결문 그 자체는 아니고 거기에는 판례를 검색해서 볼 때는 무슨 이렇게 요지 같은 것도 앞에 탁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원문에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판례집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심 그 내용을 잡아 빼낸 거죠. 이해되겠죠? 이게 이런 게 원문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원문인데 비실명 처리한 거죠. 1심 판결 취소한다. 즉 항소가 받아들여졌네요. 우리가 민사소법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1심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는 1심이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해요. 1심과 항소심의 관계는 내가 민사소법 교과서 할 때 사실심이면서 결국 1심을 변론 종결하고 다시 항소가 되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1심의 초장부터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다 연결된 것으로 봐서 항소심 단계에서 변론 종결하고 1심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소심이 자판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자판. 여러분이 대법원 판결 볼 때는 파기환송 이런 말이 오히려 입에 뱉는데 1심과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스스로 이렇게 판결을 해요. 환송하지를 않아요. 원칙이. 스스로 자기가 항소심을 변론 종결한 단계에서 생각대로 판결을 해줘요. 그 생각이 1심과 일치하면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이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판단이, 심증이 1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1심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고 생각대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러니까 1심과 항소심의 이 민사사건에서의 이 판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1심 뭔가 판결했던 걸 취소했어요. 아까 원고가 항소인이니까 1심은 원고가 전부 졌던지 일부 졌던지 뭔가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1심 졌던 것을 취소시키고 아마 좀 돈 주라 이런 판결로 가겠네요. 그럼 보니까. 피고들은 연대해서 피고 연대 채무자, 연대 보증인 뭐 이런 사람들 원고에게 1억 원인가요? 1억 원 및 이에 대해서 2011년 8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0%는 저번 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지 애초에 이율을 20%로 잡았는지는 좀 봐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8월 23일이 어떤 의미 있는 날인지도 나중에 봐봐야겠네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니까. 반소 청구는 뭐예요?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그랬는데 채무가 인정되니까 채무가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안 되고 살아 있어야겠죠. 아직 갚아야 될 그 채무에 때문에 걸려있는 저당권이니까. 그러니까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네요. 소송 총비용은, 이 총자란 말이 붙었어요. 원래는 소송 비용인데 1심을 거치다 보니까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과 2심을 합쳐서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서 그 다음에 본소도 있고 반소도 있으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도 총자가 붙은 거죠. 본소, 반소가 있으니까 합쳐서 함께라는 의미의 총, 통틀어서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나온 거니까 피고들이 한 푼도 못 이겼네요. 만약에 한 1억 원 청구했는데 한 3천만 원은 지고 예컨대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를 들어 한 7대 3의 비율로만 받아졌다면 소송 비용은 10분 하여, 그러니까 열로 나눠서 피고들이 3하고, 아니, 피고들이 7을 해야겠죠. 7대 3으로 만약 인정됐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3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몇 분지 몇으로 말을 해줘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실제는 이제 계산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확 줄 줄 알겠는데 사실은 계산해서 청구를 해야 돼요. 한편 또 조금 빠져서 얘기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우리는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이런 법리를 갖고 조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의 처리는 우리는 일흥 패소자가 승소자껏 물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법리도 있어요.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는 각자 부담하는 이런 법리도 있어요. 한편 소송 비용은 무료, 변호사 포함해서 모든 게 무료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송 재판을 무료로 해주진 않아요. 헌법재판은 무료인가? 조금? 우리 헌법재판 중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도 거기도 좀 자신 없는데 하여튼 일반 민사사건은 무상은 아니고 유상이죠.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나온 소송 발생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패소자가 부담해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 중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원리예요. 소송 비용에 들어가요. 근데 또 거기서 조금 일반 사람들이 착각하고 여러분도 혹시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럼 변호사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선임한 거 다 들어가서 이기면 다 돌려받느냐? 비용은 산입되지만 일정한 비율로 산입되지 그 실제 금액으로 돌려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실제 지불한 보수가 그대로 다 100% 돌려받는 건 아니고 그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산입하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규칙에 보면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어떤 보수의 그 규칙을 가서 보면 산입에 관한 그 규칙을 가서 보면 어떤 사건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산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는 막 변호사 기본적으로 선임하면 요새 변호사 보수가 선임료가 상당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00만 원, 200만 원은 줘야 돼요, 변호사. 왜냐면 사건이 자기는 제일 극단적인 건 한 10만 원짜리 싸움인데 변호사를 300만 원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또 변호사 입장에서 10만 원짜리가 분쟁까지 됐을 정도면 그게 우연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짜리 사건이지 10만 원짜리 사건이라고 10만 원어치만큼만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법정을 뭐 10만 원짜리 사건은 법정을 뭐 0.1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변호사 한번 작동할 때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어떤 이 서울에서의 그게 300만 원 정도가 최저한이었는데 곧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200만 원이라도 막 하려는 이제 이런 경우 지방은 조금 더 이제 건물 임대료 등등등등 뭐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그게 좀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데 당사 입장에서는 내가 200만 원조차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다른 것으로 커버돼야지 사건에 10만 원짜리 사건이라고 해서 어떻게 10만 원짜리 사건을 10,000원 받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10만 원짜리 사건을 10만 원 받아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내가 10만 원 받으려는 사건인데 10만 원 네가 다 받아가면 내가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딴 것에서 커버하는 제도로서 예컨대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국선변호 같은 것으로 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변호사를 강제로 이렇게 국가가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여튼 민사사건은 개인의 사적 자치가 작동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면이 있는데 하여튼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문턱이 높다.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 변호사 수를 안만 늘려도 그 부분은 그게 정답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 수가 수억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00원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킥서비스도 심지어 10,000원 받는데 자기가 법정을 몇 번 갈지 모르는데 10,000원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것으로 커버해야지 이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10,000원 받고 할 수 몰라 뭐 어떤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건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일이지 그 어떤 사적인 거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당사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양산되고 뭐 문턱이 낮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 불만이 있는 건데 하여튼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헌법재판 여러분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총 비용이 몇백만 원 들었는데 실제 그 보수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게 4만 얼마였었어요. 4만 얼마. 그러니까 이 사람 뿔 따고 나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몇백만 원 줬는데 4만 6천 원인가. 그 사건이 그런 사건에 해서 계산했더니 4만 얼마였었어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이 사람 뿔 따고 났죠. 이런 게 어딨냐. 근데 그래서 헌법재판 걸었는데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거로 나왔죠. 다만 이제 그래서 조금 그 산입되는 비율을 조금 높여는 줬어요. 그런 걸 계기로 조금은 높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자기가 몇백만 원 준 거를 그대로 100% 커버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한테 그 보수를 비용으로 화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송 총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해서 이때는 피고들이 깨졌으니까 100% 깨진 것 같아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했고 여러분이 소장 쓰는 숙제 지금 만약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여기 사망 지금 이렇게 1, 2, 3, 4, 5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데 간단한 거는 1이 이런 달라라는 얘기가 있고 2가 소송 비용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종례적인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최근 문구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가 일본식의 우리 전통 판결문 등에 등장했는데 최근에 그게 어법상 조금 강조하다 보면 피고의 부담, 주어가 소송 비용에다가 포인트 맞추고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최근 표현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게 더 뭐 어법적으로 맞는 건지. 그럼 이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이 공부할 때 소송 비용과 가집행은 가집행이라는 개념이 조금 일단 어려운데 여러분 민사법 공부할 때 꼭 나오는 거예요.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민사헌법 203조에 보면 처분권주의에 관련된 조문이 있어가지고 신청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 처분권주의에 관한 하나 조문이 있어요. 그럼 이 소송비용이나 가집행은 그런 거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 말은 뭐냐면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의 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것인데 이거 그러니까 4번을 소장에 안 쓰더라도 이 판결에는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5번의 가집행에 대해서 소장에 안 쓰더라도 판결문에서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소장은 안 써도 상관없는 건데 아직 승부가 안 났잖아. 아직 승부가 안 났으니까 본격적인 집행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서 하는 거고 지금 이건 앞으로 상고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집행을 하기 위한 확정된 판결은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전적인 청구는 그 진측이 즉 피고가 괜히 상고하면서 시간 끌고 집행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뭐 그런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등등 때문에 임시로 원고가 지금 중간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2심 판결이고 대법원 판결은 하려면 상고를 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게 아니라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집행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도는 해주고 있는 거야. 그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에 이 판결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소장 숙지한 사람 보면 금전적인 청구로 들어간 경우는 그 가집행이라는 것을 쓴 모델을 볼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서 이미 써낸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신청 안 해도 소장에 쓰지 않아도 여기서 알아서 직권으로 해준다. 213조에 보면 가집행 선고를 직권으로 한다. 근데 그게 대상은 금전적인 뭐 이런 재산권상에 관한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그게 또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가집행을 만약 했다가 자칫 승부가 뒤집힐 수도 있잖아. 아직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니까. 더 불복을 해서 뒤집히면 이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받아냈더니 집행을 했더니 나중에 승부가 뒤집히면 어떻게 돼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돌려줄 때
원 그걸 돌려주고 플러스 뭐 이자 쳐서 돌려주면 뭔가 그래도 만회가 되는 거잖아. 근데 재산권적인 이런 소송 분쟁 아니고 예를 들어 상정하기는 것은 좀 황당하지만 뭐 이혼하라고 그래서 이혼했다가 다시 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가서 사나 어떡하나? 그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건 언제까지 좀 기다려보고 하는 거야. 그 최종 결론 날 때까지 좀 기다려. 설명이 좀 이상했는데 뭔가 그렇잖아. 그런 거는 굳이 지금 당장 아직 가집행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런 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금전적인 재산권상의 청구는 가집행 이런 부분이 붙는데 그런 거는 안 붙는 거지. 근데 그것을 뭘로 테스트하느냐? 소장에 내 논리는 안 써도 되는데 직권으로 법원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잘 쓰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거기다가 무슨 함정을 파냐면 가집행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사건에 쓰게 만들어. 그러니까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딱 하나 있어. 부동산 등기 관련 청구는 신청하면 안 돼. 부동산 등기는 등기부에 딱 올라가 버리면 그 뒤에 이제 공시가 돼 버리면서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막 뭐 말소한다는 개념 같은 게 굳이 상정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등기는 집행이 곧 완벽한 집행이니까 가집행 같은 개념을 상정해주면 안 돼. 등기 올리는 건. 그래서 등기 소송은 가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함정을 파. 여러분이 그러니까 혹시 소장에 등기 관련 소장을 쓴 사람은 그게 되게 어려운 소장인데 가집행이 없어 하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가집행을 신청하는 소장을 써버리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정을 파.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바는 뭐야? 애초에 안 쓰면 될 것을 안 쓰면 알 길이 없지. 얘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안 써서 만점으로. 근데 어설프게 가집행 알았다가 썼다가 오히려 틀리니까 안 쓴 사람의 속마음은 왜 안 썼는지 모르지만 이건 직권으로 할 일이니까 안 쓰는 것이 원래 규정에 따라서는 안 써도 된다라고, 안 써도 된다 표현을 이건데 안 쓰는 게 맞는 거야. 원래 어떻게 본다. 맞다라기는 뭐지만 직권으로 자기네가 해줘야 되는 거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야. 요청을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그 판단.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보고 그러면 판결문이 봐봐. 청구 취지가 뭐였는지 1심에서 뭐를 요청했는지. 항소 취지. 1심에서 청구 취지를 이렇게 넣는데 복잡도 하네. 주의적도 있고 예비적도 있고. 이거는 소송 내면서 청구를 순서를 정해서 일단 1순위를 내세우고 주문 이항과 같다니까 1억 원 이거 내달라는 것으로 내세우고 예비적으로는 뭐냐면 피담보 채무가 1억 원임을 확인한다. 지금 원고는 지금 피고로부터 싸움의 내용이 뭔 것 같아요. 피고는 돈 줄 거 없다는 얘기고 원고는 받을 거 있다니까 주의적으로는 이행소송으로 돈 내놔라.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없다고 하니까 나 1억 원 너한테 채권 있다고 확인. 지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에 지금 설정한 그 채무가 1억 원이다. 저당권 자체에 설정된 그 피담보가 지금 1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또 하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반소로 피고들은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이해해라. 여기 12779호는 12780호의 5기. 막 판사가 엄청 꼼꼼하잖아요. 지적돼서 이렇게 했네. 반소장을 변호사는 12779호라고 썼는데 12780, 810 거의 1년 번호 하나 뒤거 썼네. 딱 잡아내잖아. 항소 취지는 1심에서는 원고가 졌지. 지금 아까 흐름상 졌잖아. 그러니까 항소 취지는 뭐야? 1심에서 청구했던 거 원고 입장, 항소 입장에서 그거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문과 같다지. 그렇지? 지금 상황이. 이 경우는 어머니가 아들 집 살 때 돈 대줬는데 좀 웃긴 사건이야. 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 상대로 지금 낸 소송이야. 어머니하고
피고는 아들하고 며느리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 살 때 돈 1억 원 대줬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돈 대준 거니까 돌려달라. 지금 이제 뭐가 파탄 난 것 같아. 며느리 때문에 뭔가 망가진 것 같아. 그 뭐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 사이가 뭔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1억 원 빌려준 거니까 내놓으라는 거고, 이쪽 며느리와 아들은 그거 그냥 공짜로 집 살 때 준 돈 아니냐, 뭐 그 싸움이야. 그러니까 대여금이냐 증여냐가 된 거야, 이 건도. 계속 여러분 관심 끌라고 최근 사건 중에 관심 있는 거 끌고 오는데, 뭐 어떤 엄마와 아들 사이에 집 살 때 1억 원 줬는데, 장가 갈 때 1억 원 대줬는데, 1억 원 엄마는 빌려준 돈이니까 달라는 거고, 아들은 나 장가 갈 때 집 사준 거 아니냐, 왜 주냐, 뭐 지금 이 싸움이야 지금.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한번 보고 와, 재밌어.